아 근데 진짜 이렇게 자리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시 변형주의 어떤 이 아니에요. 다 영화 때문이고요. 조용히 좀 하세요.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GV 같은 거 해본 적 없어요? 아 네, 좋습니다. 오늘 관객분들의 질문을 좀 많이 받아볼 건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께 선물이 있습니다. 유령의 굿즈죠. 그래서 비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하나는 비누, 네. 절벽에 있는 호텔 모양의 비누가 있고요. 오, 그리고 캔에 편하겠네요 사용하기는. 이게 소장용이죠 사용해. 아 예. 캔에 들어가 있는 페이퍼 인센스하고 종이태우면 향처럼 좋은 향이 나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캘린더가 있습니다. 아 2023년도. 네네, 2023년도. 네. 네, 그리고 감독님 이렇게 좀 들어줄래? 사진 이렇게 찍히지 말고. 아니 이거 유령 앞에 보이게. 유령 보이게. 유령 노출 중요해요.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은 사실 뭐 감독님하고 제가 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질문 많이 받자 일단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먼저 감독님 먼저 말씀 시작해 주실까요? 고마워요. 네. 네. 자 이제 뭐 몇 개 질문을 제가 먼저 던져보죠. 그러니까 처음 이 영화를 제안 받았을 때 아마 책으로 제안을 받은 거야, 아니면 이 책을 갖고 중국에서 만든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거예요? 책을 원작을 사셨고 램프에서 그래서 책의 원작을 제안 받았죠. 어땠어요? 읽고 나서 제일 처음 든 생각은? 일단 제가 이 책 제안 받았을 때가 제가 전작 독전 막 끝나고 개봉 이제 막을 내릴 그때쯤이었는데, 요 원작 소설이 아직 우리나라에 정식 출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읽으신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안 계셔야 하고. 근데 번역된 파일을 먼저 받았는데, 이거는 밀실 추리극의 컨벤션에 굉장히 충실한 추리 소설이에요. 그래서 유령이 누구인지를 이제 궁금해하도록 만들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하나 추리를 해가다가 마지막에 유령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제 그 소설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근데 저 사실 처음에 이거 제안 받고서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못하겠다고 거절했거든요. 거절한 제일 큰 이유는 일단 밀실 추리극이라는 이 장르를 딱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소설과 수많은 영화와 수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훌륭한 레퍼런스들과 견줄 생각이 없다라는 이게 일단 1번이었고, 두 번째는 전작 독전이 이 선생이 누구냐 이거 갖고 이제 2시간 동안 했던 이야기였는데, 요거를 이제 뭐 이름만 바꿔서 유령이 누구냐로 2시간 동안 하는 게 저한테 별로 동기화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램프의 박윤 대표님 만나서 못하겠다고 거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거리를 좀 두고서 이걸 다시 생각을 좀 해보니까 내가 이걸 왜 거절했지? 그리고 뭐가 나는 이게 나한테 뭔가 이렇게 자극을 못 줬지라고 생각하니까 이 추리라는 이 장르가 저한테는 구미가 당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리를 배제한 채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바꿔 말하면 유령이 누구인지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유령으로 이야기 시작해보자라고, 그러면 재미있을 것 같고 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한이 캐릭터 박차경을 앞에다 놓고 유령인 박차경, 이한이를 놓고 이야기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하면 재미있겠고 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로 시작을 했죠. 원작에서 네. 가장 가까운 캐릭터가 있나요? 지금 영화에 나온 캐릭터 중에? 사실은 원작에 있는 어떤 캐릭터를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하기가 좀 애매해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름도 이제 직접 다 지으신 거죠?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네네, 그렇죠. 일본 캐릭터들이 네. 이름이 전부 다 좀 일본 만화에서 가져온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카이토라든가 준지라든가 네네. 유리코라든가.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감독의 일본 만화 취향을 느끼게 해주는 이름인데 맞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오해시고요. 네. 굉장히 좀 위험한 말씀 아, 같은데. 예. 카이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카이토라는 이름이 일본 사람들이 듣기에는 약간 아이돌 이름처럼 들릴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유명한 아이돌 중에 한 명 중에 카이토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카이토가 한자로 하면 바다 해자에 사람이 있죠, 쓰거든요. 그래서 바다 인어 같은 거죠. 네, 해인인데 정혜인 씨는 아니고 제 이름에 있는 바다 해자를 써보고 싶었어요. 왜요? 안 돼요? 아, 이혜영 감독의 바다 해자를 써보고 싶다. 그냥 제 이름에 해자를 쓰고 싶었거든요. 바다 건너 사람이다라는 의미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제 이름을 그냥 쓰는 게 그냥 재밌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뭐
사실은 이름에 대단히 큰 의미를 담으면서 매번 장명을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계속 불려지는 이름이고 현장에서도 배우를 부를 때 뭐 경구 선배님 이렇게 안 하고 준지 선배님 이렇게 하거든요. 그쵸. 촬영할 때. 그래서 수도 없이 불려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 의미보다는 음. 어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뉘앙스. 그래서 그 유니콘은 일단 되게 못돼 보이고 뭔가 되게 위험해 보이고 잘 깨질 것 같은 유리 같은 느낌의 어감이어서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예, 뭐 그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네. 그 보면 이제 원작하고 되게 많이 좀 다르고 근데 시대만 비슷하죠. 시대만 이제 그 얼추 비슷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영화의 배경이 1930년대인 게 되게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 영화에 되게 잘 맞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세계적으로 막 대공황이 왔던 1920년대 말 이후에 갑자기 이제 일본이 그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막 이랬던 바로 그 직후에 어떤 그 절망적인 것과 흥청망청거리는 것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그 경성이라는 공간 그리고 그 마치 저 대공황 때문에 망한 호텔인가 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이제는 호텔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그 우리가 요즘 강원도 여행을 하면 자주 발견하는 빈 호텔들 이제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되게 잘 어우러지고 동시에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불꽃 같았던 뭐 3.1운동도 벌써 한 10몇 년 전 일인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그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는 사람들 또 거기서 오는 어떤 낭만들 그러니까 낭만을 잃지 않는 것이 저는 되게 이 영화의 장점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되게 되게 비슷한 시기잖아요. 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소위 그 이런 스파이물들, 뭐 암살이라든가 또는 뭐 밀정 같은 영화 되게 비슷한 시기에 벌어지는 그 또 다른 시선의 이야기라는 점이 되게 그 좋았었고요. 근데 그 고민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배우들이 일본어를 열심히 했어요가 아니라 사실은 그 한국에서 만든 영화고 아마 그 일본에서 개봉할 일이 제 생각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한국 관객들을 소구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은 영화에서 절반 정도가 일본어로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놀랍게도 고민 안 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외국어로 되어 있고 자막을 보는 환경에 매우 익숙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일본인 캐릭터들이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하는 게 이제 영어권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뭐 독일인이 뭐 영어를 쓰고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만 왠지 일본인이 한국어를 잘하는 건 왠지 조금 너무 가짜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했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여기에서 등장하는 모든 일본인 캐릭터들은 일본인 배우를 캐스팅을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시나리오 쓸 때는 팬데믹이라는 게 없었을 때였고 근데 실제 이제 영화를 준비할 때는 뭐 한일 관계도 굉장히 악화돼서 무비 접점도 없어지고 오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지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고 그래서 한국 배우들한테 일본어를 시켰죠.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저는 이 관객분들 중에 그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구체적인 리액션을 주신 게 좀 많이 놀라웠었는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었어요. 예고편 나왔을 때부터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물어보셨던 그리고 많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왜 일본인 캐릭터들이 유령을 유령이라고 정확히 발음하는가에 대해서 뭐 지금 영화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외래어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쵸 고유명사니까 유령이라는 그 스파이 그 코드명 유령이라는 말로 이제 하는 거니까 영화에서 두 번의 설명을 하거든요. 처음에 라디오 앵커가 유령이라는 이름의 스파이라고 그리고 카이토가 처음에 식당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령이라는 이름의 스파이 이렇게 이제 두 번을 설명을 해서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말씀하셨던 그거였던 것 같아요. 유령이라는 발음이 과연 일본인들이 유령이라고 명확히 발음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꽤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왜 그런 궁금함이나 질문들이 비단 이 영화 유령뿐만 아니라 뭐 이를테면 한산이라든가 뭐 명량 같은 영화 또 그러니까 일본어가 나오는 많은 영화 또는 뭐 영화가 필요한 영화 뭐 다른 나라 언어가 필요한 영화 그런 시대극이 있을 때 사실 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임신왜란 때 일본인이나 조선인이 썼던 말투를 우리가 알고 있나? 정말 한산의 변요한 씨가 했던 그 외장처럼 그 당시에 일본 장군이 그렇게 인터네이션이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우리 모르는 거잖아. 바꿔 말하면 그 1930년대 일본인의 말투를 우리가 알고 있나?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령을 처음 보면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저도 이제 뭘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고민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한 수많은 영화를 봤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99%는 영국식 영어를 쓰는 카이사라에게 익숙할 것이다. 라틴어를 쓰는 카이사를 보면 저 사람 누구지? 뭐 이럴 텐데 라는 어떤 언어적인 고민을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가 만약 1920, 30년대를 배경으로 그 시대극을 제안을 받았어. 근데 얘기가 너무 좋아. 하고 싶어. 이랬을 때 과연 언어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라는 고민은, 이거는 뭐 유령 영화의 문제가 아니라 두고두고 고민하게 되는 어떤 지점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촬영을 했고,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서 나오는 한국어 대사들은 사실은 굉장히 현대식의 억양을 쓰고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다분히 의도된 거고, 일본어는 오히려 시대의 고증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당시의 언어를 많이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유령에서 나온 일본어의 수준은 꽤 높다라고 좀 자부할 수 있을 정도의, 이거는 뭐 공인을 받았습니다. 많이 물어봤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건 제 전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유령에 대해서 다시 조금만 더 설명을 더 드리자면, 또 마음속에서 되게 맺혔구나. 아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예, 잠깐만 예. 좀 막지 말고 가만히 계셔주세요. 유령이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제가 이 영화 속에 완벽한 네이티브 일본어의 목소리가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처음에 나오는 라디오 앵커예요. 이분은 일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유령을 어떻게 발음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유레, 그러니까 일본어로 유령이라는 뜻의 유레, 그리고 그 뒤에는 유령은 가타카나로 써드렸어요. 유령이라고. 근데 이제 많은 그동안 많이 말씀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령을 가타카나로 쓰면 유룡이라고 쓰이지 않느냐. 유룡이라고 발음해야지 왜 유령이라고 발음하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이 요 모음은 정확히 요가 아니에요. 일본어의 요는 요와 여의 사이거든요. 밑에 받침 응이라고 하는 이 받침도 이응도 아니고 니은도 아닌 사이 발음이에요. 유령이라고 제가 유령이라고 가타카나로 써드렸는데 그분이 유령이라고 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유령이라고 일본 사람이 읽으면 너무 한국 사람처럼 읽으니까 그건 이상하게 유령이라고 발음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일본인인데. 그리고 여기 영화 속에서 총독 역할, 육군대장이었다가 나중에 취임한 총독 역할의 그 분은 사실은 뭐 엔드 크레딧에 나왔으니까 비밀은 아닙니다. 그분은 한국 배우분이신데 그분의 목소리는 사실은 일본 배우분이 녹음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후시로.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도 완벽한 일본 분의 목소리거든요. 이렇게 상체 탈의하고 붕대 감는 그 씬에 보면 거기서 유령은 뭐 상해에서 박멸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거기에서 유령도 저희가 가타카나로 유령이라고 써드리고 어떻게 읽어달라고 발음을 부탁드리지 않았거든요. 줌으로 서로 이제 화상 통화를 하면서 우리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고 저쪽 도쿄에 있는 녹음실에서 연기를 하시는 걸 이제 줌으로 화상 통화를 하면서 저희가 녹음을 했는데 유령이라고 너무 명확하게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있는 유령이라는 이 고유명사를 일본인들이 유령이라고 발음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도 이제 네티즌 분들의 말씀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저희 그 일본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유령이란 일본어 발음에 대한 일본식 표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유령을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오히려 역으로 묻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조금 더 댓글들 많이 읽었어요? 아니요 그거 한 2개 봤어요. 2개 봤구나. 저 요즘 바빠서 댓글 전혀 못 봤네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유령은 네. 그렇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구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그게 의미 없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현 감독의 얘기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아니요 그분들의 말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아니요, 저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의미 없다. 예를 들어서 영화제 같은 데 가면 꼭 그 외국인 게스트가 말할 때 그걸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꼭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그 나라의 언어를 아시는 분이 있잖아요.
뭐 발음에 문제가 있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근데 저는 외국인들만 그 나라 언어의 발음을 신경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만 자기가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발음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요즘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 발음이 네이티브 같지 않은 그 미국에 사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나? 그렇지 않거든요. 또는 뭐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이런 그 외국어로 된 그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는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이상한 민감함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언어라는 게 뭐길래 우리는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굴까? 오히려 이 영화에서 민감해야 되는 부분은 그 이를테면 마치 갑툭튀처럼 튀쳐나온 1930년대를 배경으로 그 사실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조선인 같지도 일본인 같지도 그 누구도 아닌 되게 현대적인 고민을 하는 그 개별의 사람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댓글 그만 보시고요. 네, 본 적이 없어요. 네. 집에 그냥 일단 랜선을 다 잘라놔야 돼. 집에 일단 인터넷 잘 안 터져서 잘 보지 않습니다. 그 영화 찍으면서 그 사실은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촬영 기간이 얼마나 됐었죠? 대략 한 5달 반. 5달 반 정도 촬영을 하고 딱 이제 편집실에 들어갔어요. 그때 아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해도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장면 그러니까 전체라고 얘기하지 마. 뭔가 이를테면 예를 들어 그거야. 편집실에 딱 와서 이제 찍어놓은 걸 이렇게 보고서 나하고 김태용이 놀러 왔어. 하나만 보여달라 그런 거야. 일단 두 분이 놀러서 못 들어오게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만 보여달라 그런 거야. 그럼 뭘 보여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 같고.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꿀까요? 촬영하다가 무언가를 찍고 나서 아 나는 이걸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거 있지 않아? 보통 이렇게 전 그런 게 있거든요. 뭘 하나 찍고 나면 아 나 이거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 되게 첫 흡족함 굉장히 거대한 어떤 성취감을 주었던 근데 이거 뭐 여전히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명확한 답을 드리기 되게 어려운데 그 사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 그리고 모든 어떤 뭐 액션이건 뭐건 어떤 모든 씬들은 사실 제 의도대로 찍었으니까 그치. 사실 내가 이것들을 통제하고 있다 이 상황과 이 감정과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찍었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나의 통제는커녕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난 그냥 구경하고 있어라고 느꼈던 건 설경구 선배님의 연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난 진짜 약간 놀라웠는데 진짜 뭔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발성이나 모든 것들이 진짜 밀도가 너무 높아서 숨죽여서 지켜봤던 매번의 연기가 그랬고 사실 마지막에 그 경성 공회당에서 이 선배님이 그 연설하는 장면에 조센진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조적인 눈물을 짓는 그 연설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콘티가 계획되어 있었고 촬영이 계획이 있었는데 모든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지켜보느라고 컷을 못했어요. 그리고 촬영 감독도 지켜보다가 사실 거기가 카메라 무빙이 한 박자 느리거든요. 안 맞아요, 약간 박자가. 근데 약간 너무 지켜보다가 빠져야겠다 하면서 약간 늦게 빠지는 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우리의 통제나 모든 것보다 그 위에 있는 약간 모든 걸 압도해버리는 순간이어서 저한테는 약간 경이로운 어떤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바로 그 이 팬데믹 때문에 애초에 예정보다 좀 늦게 관객들을 만난 거잖아요. 사실 그것도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게 사실 뭐 보통은 이제 영화 크랭크업 하면 개봉일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개봉일이 정해지는 않은 건 사실인데 근데 완성해놓고 기다려야 이제 기다렸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언론 배급 시사하기 며칠 전까지 이 영화에 후반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후반 작업을 좀 다른 영화보다 많이 했다 뿐이지 기다린 적은 없어요.
후반 작업을 많이 했던 특별히 막 되게 공들였던 부분들이 어떤 걸까요? 사실 제일 어려웠던 건 CG예요. CG. CG가 제일 어려워요.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그 했던 CG 회사가 사실 대기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에 하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신과 함께 막 이런 거 크고 막 세고 막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약간 작은 회사였는데 근데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은 걸 요구해서 사실은 CG팀이 너무 힘들어요. 이 정도가 베스트입니다라고 할 때 더 잘할 수 있어요. 좀만 더 해볼까 하다 보니까 사실 1년 넘는 시간 동안 작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즙을 짰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대표성을 띠는 필모를 하나 만들어줬다라는 약간 뿌듯함이 있어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CG 정말 네. 좋았어요. 네. 그 이제 제 마지막 일단은 제 질문. 저는 이렇게 유리코가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소담 씨가 연기했기 때문일 것 같아. 불현듯 경성학교를 떠올리며 그녀는 끝내 탈출에 성공하여 만주로 갔구나. 네. 약효는 많이 떨어졌나 보네. 그렇게 잘 싸우지 않는데 경성학교에서보다. 네네. 경석교에서는 뭐 보영이가 다 싸웠고 소담양은 싸우진 않았지만 처음에 그래도 괴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네. 박소담의 사실 이한이를 제일 먼저 캐스팅을 했고 두 번째로 캐스팅한 게 박소담 배우였거든요. 박소담 배우한테 약간 미친 거 한번 해보자 뭐 이러면서 제안을 했는데 생각보다 미친 게 되게 착붙이어서 이 아이를 정말 미치게 하는 요 순간이 너무 서로가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었고 그리고 앞에 막 이렇게 되게 높은 하이톤으로 막 하다가 이제 그 착용하고 이제 창고에서 만나서 이제 비로소 자기 목소리로 연기하기 시작할 때 뭔가 진짜 박소담이 나왔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저는 되게 대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몇 년 사이인데 경영학교를 요 작품 하면 진짜 몇 년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사이에 진짜 엄청난 감독들의 엄청난 작품들을 경험하고 와서 엄청나게 발전된 배우가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저는 대견했어요. 그 호텔에서 그 식당에서 불현듯 식탁 위로 뛰어 올라가는 그 씬은 제가 가장 이뻤던 가장 좋았던 씬 중에 하나인데 불현듯 궁금한 거 왜 첫 번째로 서빙되는 메뉴가 녹색의 테린이었을까요? 그거 아까 물어보시긴 하던데 사실 뭐 그 음식을 세팅해 놨으면 좋겠고 그 음식이 성의가 있어 보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반찬이 없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양식이 됐고 근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저거 내가 먹어본 맛이야 아는 맛이야라고 생각하지 않는 저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면 좋겠다. 그리고 녹색이 일단 나는 녹색 음식 나면 안 먹었을 것 같아. 몸에 좋아 보여. 몸에 좋아. 더 좋아하지면 안 돼. 큰일 납니다. 그 녹색을 택했던 건 사실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일 맛없어 보이는 색깔. 예, 약간 음식 같지 않고 뭔가 이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또 채식처럼 보이고 몸에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가운데 햄 같은 거 약간 이렇게 티나게 좀 박아놨어요. 눌린 고기죠. 테린이니까. 네, 맞아요. 햄처럼 보이는 눌린 고기.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녹색이 이를테면 뭔가 사약 같은 느낌도 있고. 네네. 예. 하지만 코스를 무시한 그래도 호텔 주방에서 나온 걸 텐데. 근데 딱히 주방이 보이진 않고 주방이 있을 만한 곳에 무기고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원작에서 성이었죠. 그렇죠. 고성이죠. 예, 그러니까 네. 그 중국식의 네, 고성. 네. 예, 그게 이제 이 한국으로 넘어서 호텔로 바뀐. 저 그 얘기 들었는데 이 유령에 나온 방이 지금 패키지처럼 상품이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 신세계협회 레스케이프라는 호텔이 있는데요. 그 호텔에 유령과 콜라보를 해서 이벤트로 유령의 소품과 의상이 전시되어 있는 방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가면 그 책도 있나요? 뒤져보면 그 쪽지도 나오나요? 책은 없을걸요? 모르겠네요. 책까지 제가 안 가봐서. 예, 그 쓸데없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게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맨 앞에 여기 이렇게 먼저 할게요. 선물은 마이크 드리면서 바로바로 드리는 게 나으실 거예요. 네.
배우님들한테 디렉션을 줄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배우분들한테 디렉션을 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그거는 유령뿐만 아니라 매번 영화 때마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배우한테 맞는가? 이 배우가 혹시 하기에 불편하지 않은가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현장에서 부족하니까 배우한테 맞지 않는 것 혹은 불편한 것, 뭔가 소화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면 사실은 시간만 계속하고 배우는 더 불편해지기 마련이고 서로가 미궁에 빠질 수 있으니까 배우가 가장 그 순간에, 그 컨디션에 그리고 그 환경에서 제일 하기 편하고 잘 맞는 것을 찾아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말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훌륭한 감독처럼 들리네요. 약간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배우들을 위해서.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 번째인데요. 무대 네네. 인사하고 설 시작할 때 무대 인사하고 그다음에 설 때 부모님 모시고 극장에서 봤고요. 오늘은 좀 진솔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좀 제가 그 무대 인사를 좀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무대 인사를 그 오신 배우님하고 감독님하고 너무 좀 뭐랄까 환하고 또 밝고 또 그 무대 인사가 그냥 인사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좀 뭐 하트도 날리시고 팬 서비스 되게 많는 거예요. 남다르다. 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화 보면서 그 뭐 준지와 카이토 그다음에 준지와 후배 여러 가지 박찬욱의 이리코하고 청계장 그다음에 박차경과 이백호 그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대립 관계도 있고 협력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무대 인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대립과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너무 케미가 너무 좋아서 네네. 뭐 그런 용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좀 궁금해요. 원래 이게 여러 그 캐릭터가 강한 배우님들이 모여서 영화 만드는 게 이게 자연스럽지는 않은 또 어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런 무대 인사나 그 영화를 보면서 그걸 좀 연기해 보면 너무 케미가 좋아가지고 그런 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원동력이 뭘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좀. 그게 감독의 능력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배우분들이 사실 그 영화에 대한 애정이 좀 많이 뜨거워서 감사하게도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애정을 진짜 관객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전달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저도 배우들이 그렇게 일일이 가서 사인해주고 셀카 찍어주는 거 저도 처음 보거든요. 독전 때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인데 설경구 선배님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 쟤네 왜 저렇게까지 하니 뭐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본인도 가서 셀카 찍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약간 정말 이렇게 이걸 더 드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일 동안 했는데요. 이게 매일 만보기를 보니까 하루에 강제 만보기를 매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소담 배우가 진짜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진짜 되게 약간 맞아 또 올라 그래. 아니야 너 농담이 안 울어. 근데 진짜 배우분들이 서로 케미가 좋고 한 건 배우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연기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챙겨주고 하면서 서로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거라서 배우분들의 몫인 것 같고 그 배우들의 몫에 뭐 감독의 이것도 꽤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예, 자 저쪽에 제일 먼저 모자 쓰신 분. 예. 전체적으로 재미있게 봤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느낌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다들 좋은 얘기만 하니까 저는 OBT가 조금 느껴져서 네네. 좀 실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아까 그 식사하다가 박소담 씨가 그 어떤 반전 그건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그 반전 재밌었는데 그 식사를 하는데 그 젊은 친구가 총으로 머리를 쏴버리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박차경이가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거기에 뭐 껴안고 시간 끌고 뭐 하는 게 조금 식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극적
박진감은 이렇게 확 가다가 네. 거기에 조금 루즈해져 버리는 느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이 모든 게 이게 극적으로 재밌으려면 반전에 반전이 이어지고 또 스펙타클하고 또 박진감 때 갈 때는 박진감이 가져야 되는데 중간에 뭔가 분산시켜 버리면은 좀 이상하거든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셨답니다. 아니 근데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 장면은 유리코 캐릭터를 위해서 존재했던 씬이고 박소담의 액션이 질주를 해나가는 동안에 이 이야기는 어쨌건 캐릭터 열전으로 시작을 했고 애시당초 초심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모든 캐릭터들이 어떤 순간에도 이 자기의 캐릭터의 위치에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게 저의 가장 큰 본질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의 박차경이 이백호를 붙잡고 우는 것은 이야기를 지체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박소담이 질주하기 위해서 박소담에게 모든 걸 몰아주고 액션은요.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성으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감정과 이 캐릭터의 본질을 흔들리지 않고 흐리지 않게끔 끝까지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잠시만요. 저 그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저쪽에 번쩍 갈색 옷인가요? 네. 예,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박차경 캐릭터가 사실 저는 이런 영화에도 없고 원래 영화에 잘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이런 시대극에도 이런 배제된 사람들의 사람 같은 이야기를 넣을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솜 배우님이 나올 때는 마치 캐롤을 보는 듯한 좀 착각을 느낄 정도로 되게 좋았었는데 그런 상상력을 넣게 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영화가 처음에 이제 가둬져 있는 감옥 같은 곳에서 후반부 이제 액션극으로 확 바뀌어지는데 저는 그게 좀 급작스럽게 느껴져가지고 혹시 감독님이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박차경 캐릭터는 굉장히 유복한 가정 출신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사실 뭐 안온한 환경에서 안온한 채로 평생을 살아도 되는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왜 자기의 운명의 큰 물줄기를 바꿔서 대의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게까지 되었는가를 설계할 때 가장 개인적으로 밀접한 매우 사적인 동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박차경이라는 이 겉으로 볼 때 완벽해 보이는 이 환경 속에 있는 이 인물이 갖고 있는 내재된 어떤 결핍이 아니었을까 혹은 뭐 갈망이 아니었을까 이 결핍과 갈망과 이런 것들의 또 다른 이름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 그 박차경이라는 사람을 자체를 놓고 그 사람에게 많은 거를 질문하기도 하고 관찰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얻어진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르의 변주는 사실 장르의 변주라기보다 저는 뭐 캐릭터의 변주라고 오히려 좀 받아들였는데 물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스파이 장르에서 액션 장르로 변주한다 이거는 뭐 저희 연출의 변에서도 밝혔듯이 뭐 애당초의 의도이긴 했죠. 근데 이거는 약간의 모험이었고 막 약간의 뭐 어떤 그 큰 용기이기도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변주에 탑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거기서 더 탑승을 이제 흔쾌히 해주신다면 관객분들이 그러면 함께 즐겁게 달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그 유령이라는 인물이 시작부터 드러나잖아요. 즉, 결국 이 영화는 거기서부터 그 원작과 되게 우정 어린 이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초에 이 영화가 원하고 있던 그 장르를 향해 전진하는 그 스펙트럼들이 되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빛나고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이쪽 라인으로 가볼게요. 제일 먼저 손 드신 분이 지금 삼각대 바로 앞에 계신 분. 네, 당첨.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여러 대사나 장면들이 마음에 많이 남았었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제일 남았던 장면은 그 박차경이 우리 자신을 밀고 한 백호를 괜찮다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또 위로해주잖아요. 약간 다른 분과 반대되는 의견인데 저는 그 장면이 그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삶만 겨우 살아나가던 그 분들까지도 껴안는 장면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또 감독님도 그렇게 의도하신 게 맞는지 그 한희 배우님께 따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일단 감사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박차경이라는 인물이 처음에 그 영사기사님 그러니까 김종수 선배님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 이미 많이 죽었다 이미 지친 채로 목소리는 그리고 이미 많이 죽었다 이제 그만 죽자 그렇게 쉽게 죽음을 각오하지 말자 우리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박차경이라는 캐릭터의 본질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반복되어서 나오는 살아라라고 말하는 이게 곧 박차경이라는 인물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백호는 사실 흑색당도 아니고 단지 목격자라는 이유로 어쨌건 죽어간 사람이긴 한데 근데 이 희생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것까지 품어줄 수 있는 정도의 그릇이 큰 사람이었다 박차경은 그런 맥락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흑색단으로 지었어요? 흑색단으로 지었던 건 실제로 이제 흑색 공포단이라는 독립운동 집단이 있었고 그들의 6.3정 의거 상해에서 있었던 결국에 도모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지만 6.3정 의거가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한 독립운동 방식을 천명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장을 하고 정말 굉장히 공격적인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그들의 투쟁이 꽤 재미있었고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고 꽤 찬란했다는 느낌 들면서 그래서 그 상해 6.3정 의거가 실패하긴 했지만 그때 경성에서 누군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 싸웠다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바탕으로 그래서 33년이 됐고 그래서 오프닝에 상해 6.3정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제 앵커가 시작하는 이야기가 됐고 이름도 거기서 따와서 흑색단이 됐습니다. 자, 흰색 옷 입으신 분? 영화 우선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박차경이 담뱃불을 붙여주는 인물이 딱 2명 있어서 이제 첫 번째 담뱃불을 붙여줬던 인물은 제가 그때 사랑하는 그 인물이었던 것 같고 이제 유리코에게도 담뱃불을 붙여주잖아요. 그럼 이게 그런 사랑 이상의 감정이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 차장인가 그렇게 찾아내던 하나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담뱃불 사실 어떤 행동 하나에 큰 의미를 두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정서적으로 직관적으로 정서적으로 전달되는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의미를 두기보다는. 근데 차경과 유리코에 관련된 질문이시라면 차경과 유리코에 관련된 맥락들은 사실 제가 의도한 것보다 오히려 관객분들이 더 뜨겁고 더 구체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꽤 재미있다. 사실 이 영화가 특히 공개가 되면서 정말 다양하게 보시더라고요. 보통 영화들은 유사한 공통된 감상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마련인데 유령은 정말 많은 캐릭터들과 많은 어떤 시퀀스들마다 관객들마다 굉장히 받아들이는 느낌들이 달라서 그래서 사실은 감사하기도 하고요. 어쨌건 이 영화에서 다 나오는 그 반응들이니까 다 제가 만든 어떤 것에 대한 반응들이시니까 다 소중하고 너무 감사한데 그 얘기도 있던데 총독을 암살에 성공한 이후에 상해로 도망가서 히데코네를 만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진짜 있어? 진짜 누가 하던데? 진짜? 네, 오지랖도 참 누구신지. 꽤 재미있었어요. 자, 하나짱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짱도 그래서 하나짱이 그래서 어떤 분 팬픽이라고 그림 그려 주시는 팬분들도 계신데 어떤 분이 차경이랑 유리코랑 같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하나짱을. 근데 그것도 꽤 재미있는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나짱 되게 걱정되는데 그래서 그 이경미 감독네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경미 감독이 얼마 전에 인스타에 하나짱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짱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저쪽 그 검은 옷 입으신 분 제일 먼저 손 드신 뒤에 계신 분이요. 검은 모자와 지금 제 객석이 잘 보이질 않아서 검은 마스크와 검은색 옷 맞나요? 흑색단이다. 네. 우선 영화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솜 배우가 이제 이한희 배우에게 담뱃불을 받을 때 우산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제가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저는 핏방울처럼 느껴졌어요. 그 연출이 저는 너무 좋아서 처음 장면부터 되게 와 하면서 이제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좋은 연출들이 있었는데 또 이한희 배우가 도망칠 때 차 그 사이드 미러에 총알이 탁 박히는데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장면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감독님께서 이 연출 내가 정말 신경 써서 했다. 많은 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장면이 있으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연출 전부 다래요. 전부 다. 그리고 유령이라는 타이틀이 시작 부분이 아니라 마지막 끝날 때 나왔는데 의도하신 이유가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제목은 약간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앞에 제목 띄우는 것보다 뒤에 띄우. 근데 사실 뭐 제 영화 중에 그랬던 영화도 있고 아니었던 영화도 있는데 사실은 독전의 시작에 이따시만하게 뜨거든요. 독전이라고.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그 앞에 띄우기가. 네, 제 영화인데 너무 거기 띄우기 싫었어요. 근데 거기 안 띄울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 뒤에 아무튼 뒤에 이렇게 좀 배우들 이름을 약간 좀 정서적으로 띄우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웃겼겠다. 그 눈이 막 쌓인 그 풍경에서 빵 총소리 날 때 빨갛게 독전 이러고. 독전. 그러니까 그렇게 띄우기 싫다 보니 위치를 찾을 수 없어서 앞에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떤 영화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영화를 그냥 턱 관객분들한테 턱 그냥 던졌을 때 갑자기 이야기하는 훅 들어오는 느낌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영화가 앞에 그 라디오 앵커로 시작하고 무엇보다 유령의 고함으로 자막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자막이 들어오는 순간 너무 많아질 것 같아 정보가. 그래서 다 최소화하고 영화에 필요한 자막만 남겨놓고 싶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뭐 아까 그 질문. 그러니까 네가 그 2시간 27분 전체를 다 했던 그거요. 네. 네, 그건 뭐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맨 마지막에 영화 끝나고 이제 크레딧 나올 때 이렇게 애니메이션 패턴으로 된 애니메이션 나오잖아요. 그거 한 6개월 정도 작업했거든요. 그거는 감독님이 하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한 건 아닌데 물론 하신 분 디자이너분 따로 계신데 처음에 설계부터 정말 많은 상의를 하고 정말 공을 많이 들여서 진짜 6개월 정도를 수도 없이 수정을 하면서 공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조금 이 극장이 또 불이 켜지더라고요 그때. 네, 그거 조금만 약간 눈여겨 보시면 조금 잘했어요 그거. 그 디자이너 분들이 잘하셨어요. 네. 이번에도 뒤로 한번 가죠. 이 라인의 맨 끝에 그 벽 쪽으로 계신 분. 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저는 그 약간 죄송한데 저희가 시간이 지금 이제 슬슬 고민이 돼서 질문 한 개씩만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비를 아시죠? 연도별 메이크업이랑 그 의상 눈여겨 봤는데 그 약간 고증에 더 집중하신 건지 아니면 약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신 부분도 있는지 그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크업이나 의상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고증에 입각한 건지 아니면 네네 고증에 따를 만한 의상이 이제 뭐 군복이나 이런 거밖에 없었을 텐데 군복은 조금 색깔을 조금 바꾸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그 당시에 그 군복 색깔을 그대로 갖고 오진 않았고 약간 바꾸긴 했는데 뭐 그게 뭐 고증 크게 벗어났다고 하기 좀 애매할 것 같고요. 당시에 없었을 법한데 뭐 뭔가 파격적으로 한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때 뭐 페디큐어도 사실은 있었고 그래서 네, 뭐 시대에 꼭 안 맞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요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관객들이 볼 때 좀 요즘 관객들한테 좀 어필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쪽 두 번째 줄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영화에서 제일 담배를 많이 피는 게 유리코라는 캐릭터 같은데 이게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담배를 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담배를 한 번 물고 제대로 피는 게 쭉 한 번 빨아들이는 건데 물 때마다 그냥 제대로 쭉 그 피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것 같아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배라는 게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지 궁금해서. 네네. 그 담배 등장 이유 뭐 이런 질문을 또 기자님들도 그렇고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30년대를 이야기하고 묘사하면서 담배를 조심스러워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묘사를 했던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담배와 30년대 사람들에게 담배는 너무나 다른 의미였던 것 같거든요. 그때 사유화할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의 매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담배를 주고 뭐 받고 뭐 이런 행동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간 이렇게 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 뭐 실제 흡연자들은 아니어서 다 금연초로 만들어서 허브로 만들어진 니코틴이나 이런 해로운 물질이 없는 금연초를 갖고 이제 촬영을 했는데 사실 뭐 쉽지 않죠. 그래서 서단 배우가 사실 담배 피우는 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피워야 되는지 뭐 연기를 어떻게 뿜어야 약간 이게 조금 연습 많이 했는데 조금 아마 서툴러서 깊게 빠는 느낌이 안 들었을 수 있습니다. 담배 정말 나빠요. 피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건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네, 저기 핸드폰 들고 계신 분.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 대사 중에 나라 지키는 사람만 다친다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감독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대사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그 대사도 중요했죠. 수녀가 뭔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 해서 한 이틀 정도 고민하고 쓴 것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한 대사요. 중요하게 생각한 대사는 없었고 그냥 이렇게 그냥 툭툭 그냥 떠올랐던 대사는 뭐 이거 약간 오글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라도 잊혀지면 담배나 끊을까 이 대사가 그냥 이렇게 툭 나왔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뭔가 박차경의 진짜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검은 모자 쓰신 거 맞죠? 예,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스크밖에 안 보여요. 그 영화의 되게 미장센이나 색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레퍼런스로 삼은 필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네. 사실 딱히 없어요. 딱히 없는데 초반에는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 사울레이터의 사진집을 좀 많이 보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레퍼런스 삼아서 뭐 촬영감독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랬다기보다는 그때 그냥 제가 그 사진집을 몇 권을 마침 또 산 터라 조금 이렇게 보긴 했는데 적극적으로 참고했다고 하긴 좀 애매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작업할 때 영화나 이런 거 잘 안 찾아보거든요. 많이 영향받을까 봐 오히려. 배우들이 또 이제 흔히 뭐 이 캐릭터 레퍼런스 될 만한 거 보이냐고 물으면 사실 없다. 그냥 레퍼런스 넣어야 뭐 이렇게 늘 이야기하는 편인데 네 안에 답이 있어 뭐 이런 맥락으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울레이터의 그 사진집은 좀 많이 봤어요. 프리하면서. 근데 그건 그냥 사진이 좋아서 봤던 거라 모르겠네요. 무의식 중으로 영감을 받았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연휴에도 계속
다녔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 영화 내용이랑은 상관없는데 그 유리코와 박차경의 이게 푸샷이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후속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아, 유령의 후속 이야기는요. 유령이 이제 500만 관객을 돌파했을 때 500만 파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제작자님과 또 투자자들과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의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이번에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골라주실래요? 진짜 안 보여서. 저요. 예, 저요 하신 분. 이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카이토랑 준지랑 싸울 때 그 발소리가만 나잖아요. 네네. 약간 쥐 소리처럼 계속 찍찍거리는 소리가 나서 네. 그게 그 청계장이 그 전에 준지가 방에 들어왔을 때 생쥐처럼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거랑 뭔가 연관이 있는 건지 그게 굳이 그 발소리만 크게 한 이유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네. 좀 부끄럽지만 그런 의도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발소리가 실제로 그렇게 날 리가 없죠. 그게 운동화 재질이어야만 나는데 군화로. 근데 그거는 촬영하면서 그냥 생각이 든 건데 그 이제 막 그 액션 이제 컷 바이 컷으로 막 빠르게 찍다가 급하게 찍다가 무술 감독이 그 발 바둥대는 발을 왜 찍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꼭 찍어야 돼, 빨리 찍어야 돼, 빨리 찍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박혜수 배우한테 그 부탁했던 제 디렉션은 준지를 타고 넘어가려고 정말 바둥바둥 대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둥대는 발을 찍었는데 그렇게 찍고 나니까 이 카이토라는 이 인물이 평생 준지한테 얼마나 질투와 열등감으로 시달렸고 자기를 괴롭혔고 그래서 준지를 끝내 유령이 아닌 것 같아도 유령이길 바라고 막 이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사람의 혐오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되게 그 바둥대는 발에 되게 잘 녹아있다는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 들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약간 끽끽대는 그 쥐 같은 소리를 넣자라고 해서 사실 믹싱실에서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 넣으면 안 된다고. 근데 처음에는 약간 세게 넣었다가 저희가 개봉하기 전에 모니터 시사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그 소리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그 소리 듣기 싫어요가 너무 많아서 소리 좀 전체를 약간 줄였습니다. 볼륨. 자, 그 손에 뭐 그 텀블러 들고 계신 건가요? 흰색? 콜라병. 그 마지막에 무라야마가 죽기 전에 극장 같은 데서 보면 앞에는 빨간 색깔 천막으로 가려져 있는데 뒤쪽에서 약간 긴장감을 조성하는 장면에는 파란 커튼으로 돼 있더라고요. 혹시 파란 커튼과 빨간 커튼으로 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거는 무대 뒤편의 공간이었는데요. 저희가 세트가 사실 그렇게 넓지 않았거든요. 근데 앞에 이 경성공회당에 관객석이 있었던 공간과 이 착용하고 준지가 싸우는 이 공간이 분리가 되기를 바랬는데 뒤를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뒷공간을 더 뭔가를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 안에서 영화적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겹겹이 있는 그 커튼을 생각을 했던 거였고 커튼의 색감과 재질감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약간 심해 깊은 바다에 빠져서 싸우는 느낌이면 좋겠다. 그래서 한 명은 수면 위로 올라오고 한 명은 그냥 바닷속으로 영원히 내려가 버리는 그런 느낌의 싸움으로 보이면 좋겠다. 그리고 준지가 혼자 차경과 유리코가 사라진 다음에 혼자 그 공간을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그때 진짜 바닷속을 혼자 막 헤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심해 같은 느낌의 짙은 푸른색과 그리고 재질감은 빛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먹는 소재로 설정을 해서 레이어를 만들었는데요. 바깥의 빨간색은 이제 워낙에 준지가 연설하던 관중들이 있었던 그때 천장에 붙어있던 전범기의 그 색감과 이어져 있는 그냥 매개로 이어져 있는 그 레드 커튼이어서 그래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이 배치가 꼭 의도됐다기보다는 뒷공간과 앞공간을 이제 이렇게 설계하다 보니까 거기가 그렇게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를 어떤 분은 태극기 아니냐고 하시는데 제발 그렇게 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까지 제가 의미를 강박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을 건데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 박제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손을 번쩍 들고 계시는 가운데 안경 쓰신 분. 검은색 마스크. 스웨터. 맞아요. 그 준지가 그 박혜수 배우 캐릭터를 굉장히 그 되게 짜증나게 하는 놈이라고 평소에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본 사람이니까 죽이는 거를 자기 엄마를 따라하는 것 같아서 망설였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이니까 잘됐다 하고 죽였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심정으로 죽였을지 궁금합니다. 안 죽이면 자기가 죽으니까 죽여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살려면?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 유령의 캐릭터, 주요 캐릭터들이 사실은 1930년대 인물 같다기보다는 굉장히 현대적으로 일그러져 있는 사람들 같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카이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카이토만 일그러져 있지 않아서 또 이 영화는 16분 뒤에 끝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카이토가 만약 전문가라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준지에 대한 집착만 없었더라도 사실은 좀 더 빨리 근데 이 사람은 범인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지를 몰락시키는 게 더 중요한 되게 현대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리코 또한 마찬가지죠. 준지 또한 사실은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던 그 모든 것이 판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가 폭력 남편이어서일 수도 있고 일본인이 아니어서일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건 준지에게 그것은 이를테면 자기에겐 어느덧 컴플렉스가 돼버린 조선의 피라는 어떤 상처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이 시대극의 캐릭터들은 언제나 직진형이거나 층이 여러 개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대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렇게 층이 여러 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관점이 언제나 주요한 서사가 되지.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그 다양한 층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거든요. 근데 유령은 오히려 시대와 상관없이 개별의 캐릭터들이 어떤 여러 가지 층들, 감정적인 층과 심지어적인 층들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사실은 액션씬이잖아요. 액션씬이라는 건 누구 하나가 죽어야 끝나거나 기절해야 끝나거나 아니면 항복해야 끝나는 건데 근데 거기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이를테면 캐릭터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적 층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이 개봉 2주차인가요? 2주째죠. 일주일이 됐죠. 만으로는 일주일 그리고 새는 주로는 2주째. 네? 왜요? 아니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 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서 정리해 볼까 해요. 네네. 이 영화가 아까 제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읽어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조금 더 이 영화를 잘 읽을 수 있는 어떤 가이드를 드렸었다면 조금 더 공통되게 보셨을래나? 그리고 그게 더 장점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이 영화를 오독하기 가장 좋은 방법 이걸 팁을 좀 지금 보셨으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이 영화를 보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 이 출발은 밀실 추리극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추리를 배제하고 시작했다 이야기를 이 영화 안에 추리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보다 보면 생기는 어떤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호기심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가다 보면 직관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레 사전에 추리라는 것을 염두할 필요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심지어 스릴러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스릴러라는 단어는 쓴 적이 없거든요. 이 영화를 그냥 그 유령으로 시작하는 스파이 장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캐릭터 열전, 캐릭터 각각에게 어떤 생명력을 주려고 했는가를 보는 쪽이 훨씬 더 즐거운 것이다
예, 그리고 뒤에 액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꺼이 탑승해 주신다면 그곳까지 모셔다 드리겠다. 뭐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약간 영화를 보시고 나서 좋은 말씀, 응원의 말씀 건네주신 분들의 온도와 온기가 정말 너무 따뜻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한 분 한 분의 말씀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요즘에 진짜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DM 보내시고 이런 분들 진짜 꼼꼼하게 답장해드리고 있거든요. 열심히 해드리겠어요 정말. 어제도 몇 시간이나 했다고 피곤한데. 근데 정말 이게 그냥 뭐 어떤 홍보의 일은 이런 절대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였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네, 그래서 어쨌건 오늘의 이 자리가 사실 뭐 이 배우분들이 안 계시고 정말 이렇게 그냥 오롯이 뭐 감독님과 함께 영화에 대한 말씀 드릴 수 있는 사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네,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의미로 간직되길 바랍니다. 네, 어쨌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 먼 곳까지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부디 감기 걸리지 마시고 내일은 눈이 온답니다. 직장이 없으시거나 나갈 일이 없으시면 집에서 안전하게 계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